대한민국 역사는 세계 지성의 역사와 일치합니다. 세계 지성이 소련에 동조했을 때 우리가 분단과 전쟁을 겪었고, 또 세계 지성이 키신저 같은 인물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망할 뻔했고, 또 세계 지성이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으로 기울을 때 우리가 깊게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죠. 오늘 그 같은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지 오웰 그러면은 동물농장 뭐 굉장히 반공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당연히 영국 작가니까 영국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에요. 이 사람이 원고를 완성한 게 1943년입니다. 그런데 4개 출판사가 출판을 거절합니다. 그 중에는 Faber and Faber라는 유명한 출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편집장은 무려 T.S. 엘리어트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인 194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위대한 시인이죠. 4월은 잔인한 달 뭐 그렇게 나가는 황무지를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이 동물농장을 보고 뭐라 그랬냐. 관점이 글러먹었다. 글러먹은 관점으로 섣부르게 정치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정부는 어떠냐. 영국 정부는 그 당시에 Ministry of Information 정보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출판사들한테 사발통문을 돌렸어요. 마셜 스탈린, 그러니까 스탈린 원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스탈린 원수님을 기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 원고의 출판을 자제하십시오. 그렇게 사발통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1945년 8월이 돼서야 간신히 출판됐습니다. 원폭투하 직후입니다. 이 사안은 뭘 보여주냐면 얼마나 친소에 기울었었는가,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죠. 지금 이 동물농장과 같은 급으로 꼽히는 책이 그 한낮의 어둠이라는 책입니다. Darkness at Noon. 이거는 동물농장처럼 그렇게 재치 있고 그렇게 명백하지 않아가지고 읽으면은 이게 뭐지? 라고 하지만 굉장히 문학적인 깊이가 있어요. 헝가리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아더 콰스틀러.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참상, 즉 스탈린이 우크라이나를 박살내기 위해서, 농민을 박살내기 위해서, 자영농을 박살내기 위해서 1933년에 대량으로 일부러 300만 명 정도를 굶겨 죽였죠. 그 우크라이나 참상을 보고 반공으로 전환한 사람입니다. 당시 영국의 내노라 하는 진보 지식인들은 이 사정을 알고도 냉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뭐 공산주의를 건설하다 보면 300만 명쯤 굶겨 죽일 수 있지 왜 그러냐. 이게 누가 그랬냐. 시드니 웹 부부, 지금 유명한 런던 정경대학을 만든 사람들. 당시에 런던 정경대학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아주 그 골수 공산주의 학풍이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개과천선해서 지금 정도 됐어요.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그 소련이 이제 히틀러랑 싸우기가 싫으니까 히틀러가 집권한 다음에 1930년대 중반에 독일 공산당원 명단을 히틀러한테 선물로 주죠. 당시는 세계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을 조국으로 받들어 모실 때입니다. 그리고 소련의 세계 공산주의 운동 지도기관인 커민테른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보고할 때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 명단을 히틀러한테 선물로 줍니다. 그게 첫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련의 공작원인 루바쇼프가, 그러니까 그 혁명 올드 세대, 오리지널 세대예요. 루바쇼프가 그 독일 공산당원을 베를린이나 뭐 독일 도시에서 만나가지고 이 젊은이는 조금 있다 자기가 잡혀갈 거 알고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정을 모르면, 다시 말해서 소련이 공산당원 리스트를 히틀러한테 줬었다라는 사정을 모르면 이 루바쇼프가 어떻게 이 젊은이의 운명을 알지? 이해를 못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수준이 있어요. 세계사적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이 책에 보이는 책입니다. 그리고 미친 듯한 내부숙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루바쇼프가 이 평생을 혁명에 바쳐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혁명 세대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서는 자기들 숙청당해서 체포돼서 가. 가서 무슨 소리야? 나한테 누명 씌우지 마. 난 그런 거 잘못한 적 없어. 근데 신문관이랑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내가 숙청당해서 총살당하는 것이 당과 조국을 위한 나의 마지막 의무요 봉사겠구나라고 깨달아요. 그게 깨달음이야,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이 공산 전체주의가 인간 심리를 어떻게 병들게 만들고 조작하고 지배하는지 아주 깊게
그 폭로한 책입니다. 이 책이. 이거 1940년에 출간됐어요. 그런데 몇 부 팔지 못했어요. 상업적으로 대실패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평론가 지식인들은 또라이 고통 같은 소리라고 외면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알렉산더 고제프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아마 그 러시아의 유명한 그 화가 칸딘스키의 조카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계고 러시아의 제정 러시아 시대 때 이제 유대계 상류층의 자제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17, 8살쯤에 이제 혼자서 파리로 도망을 나옵니다. 그래서 파리의 자리를 잡아요. 이 사람은 20세기 최고의 해결 철학자로 꼽힙니다. 뿐만 아니라 탁월한 그 행정적 감각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 냉전 경제 질서를 건설하는 데 있어 프랑스 측 브레인으로 아주 혁혁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경제 공동체를 디자인할 때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라는 건요, 유럽의 이제 석탄이나 철강 같은 것들을 그 프랑스의 석탄 철강 회사, 독일의 석탄 철강 회사를 전부 이렇게 피를 섞고 서로 끈끈한 관계를 갖도록 만드는 작업이 선행될 거를 요구한 거예요. 왜 그러면 유럽이 자기들끼리 자꾸 제국주의 열강 각축 전쟁을 일으키니까 대기업들이 서로 피를 섞어라. 그게 유럽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거를 디자인할 때 혁혁한 공을 세웠고요. 또 그 무렵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디자인할 때 혁혁한 공을 세웠고요. 심지어는 브레튼 우드 체제와 IMF라는 제도를 만들 때 프랑스 측 브레인으로서 혁혁한 역할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굉장히 우울한 패배주의에 빠졌습니다. 스탈린 체제야말로 역사의 최종 형태이다. The end of history. 역사의 종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역사의 종언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조금 이따 나오지만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1990년대에 쓴 책이죠.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다 할 역사적 이벤트는 없고 그냥 세계 시장 속에서 잘 살아가면 돼. 그런 소리예요. 역사의 종언이라고 이름을 달았죠. 그건 왜 그러냐? 이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누구의 그 사손, 그러니까 제자의 제자뻘 되냐면은 레오 스트라우스 시카고대 교수의 제자의 제자뻘 됩니다. 유대인이고요. 나치한테 잡혀 죽기 싫어서 미국으로 도망 나와서 시카고대 교수를 했죠. 레오 스트라우스가 알렉산더 고제프와 평생에 걸쳐서 깊은 사상적 대화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고제프의 역사의 종말, 역사의 종언이라는 그 문장을, 그 표현을 따다가 그때 역사의 종언은 스탈린주의예요.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그거를 세계시장으로 환치를 한 거죠. 세계시장, 글로벌리즘, 하이퍼 글로벌리즘에 의해서 이제 역사는 끝났다. 그렇게 뒤바꾼 거예요. 그 똑같은 표현을 따다가 같은 구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헨리 월러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 사람이 미국 부통령이 됐었으면 1945년에, 1945년, 그러니까 44년 11월 선거에서 부통령으로 당선됐었으면 1945년에 루스벨트를 계승을 하죠. 1945년 4월인가에 루스벨트가 죽으니까. 그랬으면 대한민국은 콩가루 됐습니다. 적화되는 겁니다. 네, 아마 단독정부 수립도 미군과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못 됐을 거고 아마 우남이승만은 암살당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 사람은 아이오와인가 어디 그 농장 출신인데 지적 호기심과 문필력으로 스스로 정치 철학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는 아주 성공한 농업 사업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공황 때 가장 중요한 장관을 하죠. 그러니까 1933년부터 1940년경까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1933년이 루스벨트가 집권한 해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때부터 1933년 루스벨트 집권 시작 때부터 이 사람이 발탁이 된 거예요. 농업장관. 우리가 보면 농업장관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당시에는 인구의 25%가 농민이었고요. 44%가 농촌 주민입니다. 그리고 대공황이기 때문에 농민의 보호, 서민의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농업장관으로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1941년에서부터 1945년에는 이제 부통령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45년 1월까지. 44년, 그러면서 친소파의 두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뭐라 그랬냐? 예, 44년에 소련을 방문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제노동수용소는 행복하고 열정적인 근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시베리아는 미국의 서부와 같은 것입니다. 이 헨리 월러스가 병풍을 서주고 그 아래 국무부, 백악관, 재무부에 줄줄이 간첩 혹은 간간첩이라는 건 간첩보다 더 간첩스러운 자들이
줄줄이 또 아리를 틉니다. 1944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로 지명될 상황이었습니다. 루스벨트는 이 사람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에 4월에 루스벨트가 죽었기 때문에 이때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으면 이 사람이 뭐 완전히 소련 그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은 존재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44년 여름이 그때 민주당 범털들이 들고 일어나서 루스벨트한테 가서 뜯어 말렸어요. 왈라스 지명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말 잘 들을 수 있는 고분고분하고 굉장히 온건한 실무형인 해리 트루만 상원 의원을 부통령에 지명해라. 그래서 해리 트루만이 부통령 지명되고 그래서 다음에 4월에 루스벨트가 죽었을 때 대통령이 됐고 그래서 냉전 노선을 택했고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건국이 됐고 또 해리 트루만에 의해서 조기에 6.25 개입이 결정이 됐죠. 6.25 참전이. 당시에 이제 그 거물 친소파와 간첩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얄타 회담에서 한반도, 동유럽, 만주, 나렌을 스탈린에게 바친 두 명의 인간이 있습니다. 얄타 회담은 이제 죽어가는 루스벨트를 그 사진 보면 루스벨트 거의 죽을 자리예요. 왜냐면 얄타 회담하고 와서 2달 만에 죽었으니까 두 명이 딱 보좌를 하고 갑니다. 이게 누구냐? 법정에서 간첩이라고 밝혀진 바 없지만은 정말 간첩스러운 해리 홉킨스 백악관 전략 브레인입니다. 그리고 국무부의 알저히스 이 사람은 간첩명 알레스로 나중에 밝혀졌어요. 법정에서 간첩임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전략 전문가이죠. 한반도를 포함한 이 두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루스벨트를 딱 포위를 하고 얄타에 가서 쿠킹을 해서 결국에 가서는 한반도, 동유럽, 만주, 다렌을 스탈린에 바치도록 만들도록 쿠킹한 사람들이에요. 예, 해리 홉킨스는 얄타 회담 직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한 위대한 승리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확신합니다. 러시아는 합리적이며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대통령님이나 나나 또한 우리 팀의 누구든 러시아와 공존하며 아득한 미래까지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주 열렬한 친소파예요. 예, 소련. 예. 그리고 이제 이거의 실무적인 그림을 그린 사람 중에 하나는 얄타 회담에 같이 동반했죠. 간첩 외교관이죠. 알저히스. 암호명 알레스입니다. 국무부의 동아시아 전략 담당이죠. 그리고 이제 재무장관이 간첩이었어요. 이건 나중에 법정에서 밝혀진 겁니다. 해리 화이트. 독일 산업 기반을 거덜내는 모겐소 계획을 밀어붙여서 완전히 거덜을 내니까 그걸 가지고 공산주의가 확 밀고 들어와서 동유럽의 운명이 공산화로 세팅된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의 그 산업 기반이 동유럽이랑 다 연관돼 있었거든요. 그걸 전부 다 진공화시켰다고요. 그게 누구냐? 해리 화이트입니다. 법정에서 간첩으로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참고로 얄타 회담 때 나렌을 갖다가 소련에 주기로 결정한 거 이거 증명이 됩니다. 왜냐? 소련은 1955년까지 제2차 대전 끝나고 무려 10년 동안 여순, 영어로는 포트 아르투르, 포트 아더라고 부르죠. 지금의 다렌을 점령했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많은 간첩과 친소파들이 있었을까? 20세기 전반의 그 지식인 분위기는 인류의 미래는 공산주의라고 받아들였어요. 20세기 전반의 지식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반공민족주의, 한반도에서는 반공민족주의가 독립운동의 주류를 형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 세대들이 대단한 겁니다.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좀 안내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좋아요, 알림,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그리고 관심이 좀 되시면은 그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또 자율구독료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방 지식인들은 언제 공산주의 동조를 포기했을까요? 공산주의 동조라는 건 뭐냐? 나 공산당 좋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알렉산더 꼬제프처럼 나 공산당 좋아요는 아니야. 근데 뭐냐면 공산주의가 필연이야. 인류는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한 굉장히 우울한 패배주의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둘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아, 공산주의 좋아요. 보면은 심장이 쿵 합니다. 라는 거하고 인류는 결국은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 라는 필연성하고는 둘이 같아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건 물질주의의 한 형태죠. 이런 거는. 공산주의 자체가 물질주의니까. 여기에 더 이상 동조하지 못하도록 만든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한 세쯤 있습니다. 1956년 헝가리 시위죠. 1958년 프라하의 봄입니다. 체코. 그리고 무엇보다도 1978년, 79년에
베트남의 보트 피플 난민이죠. 이 사람들이 전부 프랑스로 밀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인도차이나가 프랑스의 식민지였으니까. 우리나라도 좀 왔지만 프랑스랑 미국으로 많이 갔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프랑스 좌파들은 모택동 좋아요, 호치민 위대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해방입니다, 혁명입니다, 승리입니다 했는데 목숨을 무릅쓰고 바다에서 해적대한테 한 3분의 1쯤이 강간해서 잡혀 죽이고, 그러고서 수백만 명이 탈출해서 그중에 상당수가 프랑스로 왔으니까 해방과 혁명과 승리가 싫다고 온 거 아니에요. 생생한 증언자가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확 쪼그라들었죠 이때. 그러나 여기는 이런 정치적인 사건 말고도 배경을 이루는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지금 PC 반도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서버는요, 열이 많이 나가지고 워터 재킷,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러나 라지에타, 자동차 라지에타 같은 걸 두르고 있었어요. 그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나올 때고요. 무기의 반도체가 나올 때입니다. 그리고 석유 화학이 자리를 잡았을 때예요. 우리 지금 페트병 있잖아요. 물병, 그거 우습게 보지만 그 나온 게 50년 전입니다. 그전에는 석유화학이 자리를 잡기 전에는 천연섬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면화, 비단, 가죽, 금속, 이거 외에는 별로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근데 1970년대에 석유화학이 밀고 들어왔고, 그거를 제일 먼저 뚫어낸 것 중에 하나는 석유화학이 1950년대부터 이제 나일론 스타킹 같은 그 소비자 물품에 쓰였거든요. 근데 1970년이 되면 이게 플라스틱 성형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기계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폴리머 혁명이죠. 네, 폴리머 혁명입니다. 그리고 폴리머 혁명이 일어나면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1970년대만 80년대 초에 서방 자동차를 소련 자동차 라다 같은 게 당할 길이 없어요. 라다는 전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나무와 금속이야. 아니면 천연고무. 근데 여기서는 폴리머로 찍어가지고 막 부품이 가벼워지고 값싸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또 전전자 교환기,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승리인데요. 이게 1976년에 나오거든요. 전부 다 디지털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런 패킷 통신은 아니에요. 회로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이제 그 김철수라는 분한테 전화를 건다 그러면 그게 논리적으로 회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돼요. 그 회로 위에서 그 일종의 전용선이 딱 형성되는 거예요. 그 회로 위에서 56kbps가 할당이 됩니다. 그 통화에. 그러니까 이제 선 하나 깔아놓고 56kbps씩 이제 그 구간을 잘라서 주는, 지금 우리가 그거 비슷한 게 뭐예요? 휴대폰의 TDMS죠. 휴대폰의 TDMS 방식이 거기에 쓰여요. 시분할 방식이.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나오기 전에는요, 전화기가 퍼져나가는 속도를 가지고 역산을 해보면 모든 젊은 녀석은 다 전화 교환수가 돼야 돼. 그런 예측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무수히 나왔었어요. 이게 됨으로써 통신이 완전히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를 포기를 했는데 서방 지식인들이, 그럼 이 공산주의 극복한 거냐?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포기했지만 극복은 못했어요. 왜냐면 공산주의는 물질주의거든. 거기에 박수치거나 그게 인류의 미래다라고 생각하던 거는 포기했어. 그러나 또 하나의 물질주의로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계시장 만능주의죠. 하이퍼글로벌리즘. 그게 뭐냐? 왕년의 스탈린주의 학살자, 왕년의 모택주의 학살자든 시장에 푹 담궈서, 세계시장에 푹 담궈서 돈 맛을 알게 하면 구원받는다. 시장이 구원이다, 돈이 구원이다, 물질이 구원이다예요. 버전만 달라진 거예요. 공산주의를 찬양하거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체념하거나 하던 그 물질주의에서 세계시장 만능주의로, 다른 물질주의로 레이블만 바뀐 거죠. 예. 자, 이런 게 이제 근데, 예. 그 전에 뭐가 있냐. 이건 이제 그 냉전 붕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이제 냉전 붕괴까지 가는 얘기고, 1991년도에. 그 전에 그보다 20년 앞서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동아시아에서는 냉전이 먼저 무너져요. 이게 미국의 글로벌 군사지정학 전략가들, 국무부 중심이죠. 이 사람들이 아주 질병을 잘 걸려요. 이 질병이 뭐냐. 우리 외교와 말빨이 세계 질서를 세우죠. 네, 우리가 세계 질서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먹혀들려면은 이런 이 질병이 먹혀들었거든요. 먹혀들려면 어떤 물리적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수십조 원을 쓰는 미 원호처, 유세이드. 또 하나는 1년에 그것도 뭐 수십억, 수십조죠. 10조 이상 쓸 거예요. 그거는 방대한 언론기관인 VOA. 두 개가
이 외교관들이 휘두르는 돈덩어리고 이 두 개가 외교관들이 휘두르는 레버리지예요. 지렛대예요. USAID 원조는 물리적인 지렛대고요. VOA는 말빨 지렛대죠. 그 두 개의 지렛대를 가지고 외교관들, 미 국무부, 그 언저리에 지식인들이 딱 우리의 말빨과 우리의 그 외교가 세계 질서를 세우는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친중 친소 노선에 기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 반중 반소로 나가면요. 게임이 외교관 게임이 아니야. 국무부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 전체의 게임이고 문명 전체의 게임이고 사회 전체의 게임이 돼버려. 게임을 마사지를 해서 게임의 범위를 확 좁혀야 자기들이 주도하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루스벨트 때도 봤지만 이 질병이 루스벨트 때 질병이 이제 트루만 때부터 죽은 건데 1945년 이때 이제 냉전 때부터 죽은 건데 45, 46, 47 때부터 이게 한 20여 년 동안 죽어 있다가 헨리 키신저 때 푹 살아난 거야. 헨리 키신저 정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외교와 이런 전략이 세계를 규정한다. 자기들의 외교 활동, 전략 활동이. 키신저의 오류는 뭐냐면 저는 새로운 노선, 즉 미중 화해를 하고 중국과 손을 잡고 소련을 고립화한다. 이 새로운 노선을 시도한 거 그건 오류가 아니에요. 그럴만해. 그런데 오류는 뭐냐면 그렇게 나갔을 때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지? 반공 정신이 다 망가나지 않을까?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뭐 세계시장 만능주의 같은 형태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걸 이용해서 중국을 막 띄워주고 중국 사랑에 빠지는 황당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한 10년, 20년 후에?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어야 되거든. 뭐 당대에는 못했더라도 이 사람이 2023년까지 살아 있었으니까 그 후에 이 부작용을 언급할 일이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은 닉슨만 해도 내가 프랑켄슈타인을 그러니까 괴물을 우리 밖으로 놓아준 거 아닌지 걱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생전에 많이 했다고. 이미 수십 년 전에. 키신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끝까지 하이퍼글로벌리즘의 총본산인 그 아틀란틱 카운슬 부근에서 놀았잖아. 대서양위원회 부근에서. 그래서 이게 니체 말을 생각나게 해요. 니체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 자라도트라의 위대함은 세계를 선과 악의 투쟁으로 본 것에 있지 않다. 이 같은 선악 대립 관점이 불러일으키는 끔찍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과 악이라는 하나의 축과 진실이냐 거짓이라는 또 하나의 축을 엇갈려서 만들었다. 이 검증되는 축을. 그러니까 내가 선이라고 믿는 게 만약에 거짓이면 어떡할 거냐. 내가 악이라고 믿는 게 만약에 진실이면 어떡할 거냐. 이 딜레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악 게임을 하게 되면 다 그냥 완장차고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야 그러고 잡아 죽이니까 그 두 개의 다른 축을 서로 결합했다는 거에 자라더트라의 위대함이 있는 거다라는 게 니체가 한 말이거든요. 똑같죠. 우리가 중국 사랑과 소련 고립화라는 방향을 택하면 그 방향이 가지고 올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작용은 어떻게 막을 거냐. 이 고민을 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얍삽한 제주꾼이란 소리지. 평생 폰만 잔뜩 잡다가 간. 이게 미국 지성이었던 거예요. 50년 동안 미국의 글로벌 군사 지정학을 지배해온 지성의 민낯이 이거라고.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산주의 소련 중국의 위험은 항상 미국의 개발지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얄타 회담이 한반도 분단과 전쟁을 초래한 거거든요. 중국의 어이없는 적화, 동구의 어이없는 공산화, 다 얄타 회담이에요. 그 결과가. 얄타 회담이라고 쓰고 죽어가는 루스벨트를 간첩과 간간첩이 포위해서 세계 절반을 스탈린에 바친 사건이죠. 예, 루스벨트와 해리 허킨스가 같이 갔었죠. 해리 허킨스는 간간첩이죠. 예, 법정에서 간첩이 증명되지 않았지만 간첩보다 더 간첩스러운 자예요. 루스벨트의 글로벌 군사지정학 전략 오른팔이죠. 그리고 또 누가 같이 갔냐? 아까 말한 간첩 알저히스가 같이 갔어요. 얄타 때. 자, 미국이 이렇게 개발지를 했을 때 얄타에서 한반도 전체를 소련에 넘겨주려고 했다라고 먼저 폭로하고 아각거리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1945년도 봄입니다. 아직 전쟁 끝나기 전에 우남이승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국무부에서 우남이승만을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우남이승만이 교육도 못한 거야. 국무부가 저 고집쟁이 저 사고치는 이상한 또라이 늙은이 한국 보내면 한국 시끄러워져 보내지 마 이래가지고 그때 민항기가 없을 때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법률적으로 보내지만 못 가요. 왜냐하면 무국적자였거든. 패스포트가 없거든. 우남은 여권이 없던 사람이에요. 무국적자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한국에 오질 못해. 근데 국무부는 저 고약한 영감탱이 한국 보내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오고서 발 동동 굴렀죠, 몇 달 동안. 아무튼 이러한 미국의 개발질에 대해서 한국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제도 교육 개혁, 그러니까 농지 개혁 같은 거, 그 다음에 남침 격퇴, 그 다음에 한미 동맹 강제 관철 이런 걸로 맞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개발질을 할 때 이 공산주의 소련 중국의 위험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이것도 똑같죠. 예. 키신저의 오만이죠. 미중 화해뿐 아니라 그 다음을 준비했으면 정말 위대할 뻔했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억제 전략은 이래야 된다. 반공사상 퇴조가 일어나는데 이게 중국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우리가 맞서야 된다. 그다음에 이게 특히 이제 서방 해체주의,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랑 이런 그 글로벌리즘이 잘못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 서방 사회가 골로 간다. 이건 이렇게 맞서야 된다. 이런 걸 원로로서 얘기를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는 2013년에 숨거둘 때까지 샷다 마우스 한 거예요. 50년 동안. 나는 위대한 전략가였어. 이 폰만 잡고. 공허한 사람이죠. 공허한 제주꾼이죠. 자, 이러한 오만과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은 무슨 대응을 했냐? 이 당시 이게 한국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거든요. 뭐 유신 그 특별 담화에 나오잖아. 강대국 간의 거래에 의해서 약소국을 희생시키는 그런 국제 질서가 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즉 말하자면 키신저와 주은래가 만나가지고 서로 눈 윙크질하면서 한국의 운명을 서로 이렇게 농담 삼아서 주고받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택했던 거죠. 그걸 우리가 지금 와서 비판하든 비판하지 않던 간에. 다행히 박 대통령이 1979년 이란 혁명에 의해 79년도에 이란 혁명이거든요. 80년이 선거에 의해서 이제 그 카터가 떨어질 때고 79년 이란 혁명에 의해 미국 각성이 본격화될 때까지 버티면서 자주국방 경제 발전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카터 정부지만 79년이 되면 카터가 힘을 못 써요. 레임덕으로. 힘을 못 쓰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79년 이후로는 그다음부터 이제 레이간식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상황이니까 훨씬 숨쉬기가 편하죠. 그 절체절명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으로 버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와서 찬성하든 비판하든 간에 이해해 주든 혹은 비판하든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이 그대로 닥친 거죠. 1991년부터 본격화된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과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의 거센 물결이 있는 거죠.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은 물질주의고요.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는 가치 판단하지 마 그 소리거든. 이 양면 반공이라는 건 가치 판단 아니야. 북한 제대로 안 돼. 가치 판단이잖아요. 중국 공산당 안 돼. 가치 판단이잖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해체주의예요. 이 두 개의 양면 합공으로 이루어진 치명적 위협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친북, 친중, 반미의 담론 문화가 득세를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맞선 거냐. 친중, 친북 드라이브와 해체주의 물결 속에서 경제, 사회를 고도화하면서 서방 문명의 핵심에 포지셔닝을 했죠. 한국 없으면은 제조업을 논할 수 없는, 뭐 한국 없으면은 대중문화를 논할 수 없는, 한국 없으면은 제1도련의 방위선을 논할 수 없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따리를 들고 앉은 거예요. 바닥에서 기어갖고. 정신은 해체되든 말든 문화는 해체되든 말든. 심지어 한한령 이후에는 대중문화마저 탈중을 했죠.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한 10년 지나서 한한령 이전에 우리나라의 뭐 게임,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우리나라의 영화, 우리나라의 K-팝, K-드라마는 항상
제일 먼저 중국 시장을 전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빼딱하게 만들지. 근데 그렇게 빼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는 미국과 이 글로벌 시장을 하니까 빼딱해지는데 이제 한계가 있어. 못해. 그리고 오히려 글로벌 오디언스를 소구하는 굉장히 건강한 메시지를 내기 시작을 했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트럼프 2.0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병들어 있는 건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과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에 의해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트럼프는 여기에 대한 거대한 반란 반동이거든요.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메리카 퍼스트 내세우고 신냉전, 즉 중국을 배제하고 중국을 가두는 것. 하이텍 분야에서 그걸 하는 거죠. 또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도덕적 보수주의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죠. 이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란 게 뭐냐? DEI와 PC죠. DEI는 뭐냐? Diversity, Equity, Inclusiveness. Diversity는 문화적 상대주의지. 북한도 그 현대 문명의 어떤 문화야. 아니 한옥무라고 국사학계에서 저쪽에 많이 줄 서 있는 그런 친구죠. 한겨레 신문의 칼럼에 그렇게 썼잖아요. 김일성의 로망은 조국 근대화였다. 거기도 조국 근대화고 박정희도 조국 근대화야. 쌤 오케이? 그 소리잖아. 중국 공산당식 그런 질서도 현대 문명의 한 형태고 미국식 질서도 현대 문명의 한 형태야. 쌤 오케이? 이거잖아. 그 다음에 닥치고 평등이죠. 세 번째는 성별 구별하지 마. 뭐 섹스 구별하지 마. 이거죠. 그게 인클루시브네스죠. 이게 포스트모던 해체주의예요. 그 다음 포스트모던 해체주의가 또 PC죠. PC라는 건 뭐냐면 야 너희 가치 판단하지 마.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주는 깨시민주의를 유일가치로 섬겨. 이게 바로 PC죠. 가치 판단하지 마. 우리가 가르쳐주는 깨시민주의, 워키즘이 웍심이라 그러는데 워키즘. 예, I가 가운데 와야 됩니다. 워키즘을 유일가치로 섬겨. 그 소리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쟤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세요. 쟤들은 친중 하이퍼글로벌리즘과 포스트모던 해체주의가 I인데 어휘로 됐네요. 해체주의의 사생아입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망해가는 나라야. 데모그래피, 인구 감소가 무지하게 빠르게 진행돼. 지금 아마 한국보다 낮을 거야. 출산율이. 한국은 1.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플러스 AI나 이런 자유로운 글로벌 차원의 지식정보 상징의 바다로부터 국민을 분리해내서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지식 노동의 생산성이 세계 최하위로 떨어지죠. 중국 골로 간다고. 자기들의 정신적 지표인 중국이 골로 가. 그리고 자기들의 정신적 지표였던 포스트모던 해체주의는 이미 미국에서 패배하고 있어. 갈 데가 없지. 방향성을 상실하고 내분이 일어나죠. 요새 아마 대학에서요 인문학 하는 사람들 포스트모던 해체주의 그렇게 많이 안 떠들 거예요. 옛날엔 그거 떠들어야 지 밥그릇 챙기기 유리했거든. 박근혜 대통령 때 교문 수석을 한 그자가 누구지? 김 무슨 유리? 그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이 그거 아니에요. 후기식 민주의 논문들이. 후기식 민주의가 뭔데? 1945년 이후는 미국이 지배하는 제국주의적 세계 질서다 그 소리예요. 레이블은 식민주의, 컬러니얼리즘이라는 걸 뗐지만 본질은 여전히 미국 지배, 전 세계가 미국이 지배하는 식민지 체제다. 그런 걸 관점을 갖고 연구한 자가 박근혜 정부의 교문수석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랑 같이 해서 그냥 불쌍하게 푼돈 얼마 챙기다가 그냥 혹은 작은 프로젝트 챙기다가 원래 챙기지도 못했어. 내가 알기로 굉장히 불쌍하게 했어. 최순실 씨 그렇게 오래 감옥 있을 사람은 아닌데. 근데 최순실이 아무튼 그 소통 파트너가 그 인간이었잖아요. 교문수석. 그래 이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깊게 이 포스트모던 해체주의에 의해서 정신이 망가져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었다고. 근데 이제는 이자들이 무슨 사상가가 아니에요. 포스트모던 떠들고 하는 대학 교수 나부랭이들이. 제가요 포스트모던 이거 떠드는 사람 중에 원조쯤 되면 제가 인정을 해. 들레즈 같은 사람 노인네거든. 이 사람은 포스트모던 이게 다 쥐어 깨지고 70년대에 막 아까 말한 그런 변화가 생기고 이제 사회주의나 이런 공산주의 좌파의 기반이 막 없어져 가니까 이 사람은 그때 거의 근 80이 됐을 때 자살하지. 아니 대한민국에서 포스트모던 떠들던 교수 중에 자살한 사람 봤어요? 자기 사상적 기반이 깨졌다고? 대한민국에서 좌파 떠들던 교수들 중에 나의 사상적 기반이 깨졌어. 그래서 자살한 사람 있었냐고.
이것들은 사상가가 아니에요. 그냥 시류가 그러니까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걸 해야 커리어가 유지돼. 그래서 그냥 그걸 너블너블한 거예요. 이제 배워갖고 너블너블한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왼쪽 애들이 박수 쳐주지. 그러니까 너블너블한 거예요. 이제는 그거 안 해. 그럼 저희들의 언어 세트가 붕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재명이 쓰는 언어 봐봐. 거기 무슨 친중 언어나 뭐 포스트모던 해체주의 언어 별로 있어 없잖아. 굉장히 말조심한다고 이재명이나 더불당이나 요새 언어 세트 자체가 붕괴하고 있어요. 저자들은 친중 하이퍼글로벌리즘과 포스트모던 해체주의 사생아인데 그 두 개의 유전자가 다 수세에 몰리고 있거나 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문제와 약점은 저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정면으로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하고 정교한 정치, 문화, 사상운동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떠드는 성직자, 그런 얘기를 떠드는 언론인, 그런 얘기를 떠드는 정치인 없는 거야. 다 우리 탓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쟤들은 이미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다 상실해 가고 있어요. 좀비화돼 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과거는 죽었는데 미래,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